네, 다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책을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책에 대해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한 조크였습니다. 비매품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재작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최근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제 국내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야생동물 총괄 업무 매뉴얼을 이거는 구조에 관한 업무를 담은 저번 주에 진행했었죠. 구조 교육. 그다음에 오늘 방금 전에 신다혜 선생님이 하셨던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고 있는 매뉴얼이고요. 그리고 저 다음에 강의를 하실 선생님께서 말씀할 방생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치료에 대한 매뉴얼도 그렇게 한데 모은 매뉴얼을 저희가 이렇게 책으로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두께가 어마어마하죠. 아마도 이제 국내에서 야생동물 보호센터라는 그 기관들의 안 마이크 안 들리시나요? 언제부터? 아, 네네. 들리신 거 맞죠? 계속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네, 어쨌든 지금 이 책에 대해서 소개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셨던 내용 전반적인 것들이 대부분 이 책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환경부와 함께 아마도 이제 공동으로 이름을 써서 책을 발간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발간된 책은 여러분들께 무료로 여러 가지 쉬운 경로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까요. 꼭 나중에 기회 되시면 참고하셔서 읽어봐 주시고 또 업무를 이어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의 김봉균 재활관리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께는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했던 야생동물의 조난 실태와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일단 야생동물이 처한 조난 실태를 추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은 다름 아닌 야생동물 구조센터거든요. 또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준하는 여러 치료기관도 해당이 되겠죠. 조난당한 야생동물을 접수받는 것 자체가 관련한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바로 내가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고 방생하는 과정이 이 동물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는지 알 수 있는 연결이 되는 바로 그런 장점을 지녔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자료를 축적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활용함에 있어서 구조센터가 갖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두루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예컨대 대부분의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운영 방식이 각자 상이합니다. 그리고 또 그 운영 방식에 따라서 자료가 축적됨에 있어서 경향성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오류를 우리는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경우 매일 오후 6시까지만 구조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6시 이후에 걸려오는 전화는 저희한테 연결 자체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다음 날 업무를 개시하면서 다시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이제 밀린 일을 처리하거나 하는데 그 시간의 공백 동안 동물이 이미 폐사를 했거나 신고자가 그 동물을 이제 구조할 의사가 없어졌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사고는 발생했지만 구조센터로 접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시간에 주로 발생하는 사고라면 구조센터와 같은 곳에 접수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야생동물구조센터는 대부분이 이미 폐사한 동물의 사체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받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매우 쉽게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는 상대적으로 야생에서 발생하는 수준에 비해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접수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자료를 추적하고 빈도를 확인해 봤더니 이 원인은 이렇게 높은데 이 원인은 이렇게 낮네? 그럼 이건 별로 심각하지 않다. 무조건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경향성의 오류라는 거는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운영 방식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 동물들이 갖는 생태적인 특징이나 그 동물에게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갖는 특징에 따라서도 오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건물 유리창에 충돌하는 사고랑 방음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고는 유리창이라는 구조물이 갖는 성질, 투명하거나 반사를 일으키는 이 성질로 인해서 조류의 충돌을 야기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실제 야생에서 발생하는 빈도에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접수되는 빈도에 상관관계에 있어서 살펴보면 똑같이 비례할까요?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부딪히는 건 대체로 건물이라는 것들이 어디 있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주지 내에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아요. 건물에 충돌하고 난 뒤에 쓰러져 있는 동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고 신고로 이루어지고 구조가 행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 방음벽은 어떠할까요? 방음벽은 큰 도로에 이제 갓길에 주로 건설이 되어 있고 그런 곳은 사람의 왕래가 잦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발견될 가능성 자체가 적어집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가 축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귀결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제 특징과 상황에 따른 변수에 의해서 자료가 축적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꼭 인지를 한 채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한계와 오류가 있음을 감안하고도 구조센터에서 얻을 수 있는 야생동물에 관련한 조난에 대한 자료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띌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이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있고요. 물론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요구받아서 그것을 입법 혹은 의정 활동에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는 이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을 해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야생동물이 처한 실태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네, 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국립생태원과 같은 연구기관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해당 자료를 토대로 실제로 현장에서 해당 원인에 의해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유리창 충돌이나 농수로에 고립되는 사고가 대표적인 예였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입법,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야생동물 조난 실태와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본 자료로 활용한 것은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접수된 9,034개체의 조난 야생동물 자료인데요. 이를 우선 강 단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요. 조류가 과반을 훌쩍 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가 해당했는데 관련한 데이터는 뒤에서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각 분류군 또 그에 따른 종별 발생 빈도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국내 법정보호제도,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겠죠. 법정보호 여부에 따른 발생 빈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른 분석도 진행을 해봤고요. 또 그렇게 들어온 동물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조난 원인이 끼친 심각성을 파악하고자 분류군별 상위 빈도를 기록한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군별로 상위 빈도를 기록했다는 게 조류한테는 어떤 원인이 위협을 가했는가, 포유류에게는 어떤 원인이 위협적이었는가 이거를 분석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구조되는 야생동물의 접수 빈도가 지속적으로 그것도 매우 가파른 상승세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보통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발 압력이 높아졌고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원인들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동물들이 더 쉽게, 더 많이 조난에 처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 센터에서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유 역시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야생동물의 생존권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어떤 공존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환기되고 있고요. 또 이런 결과로 인해서 야생동물들이 조난에 처해 있으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발현되는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국내 여러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개소 후에 운영을 이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관의 존재 자체와 기관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죠. 그러면서 여기에 신고하면 이 동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실질적으로 그게 또 행동으로 발현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구조 빈도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죠. 그렇지만 저희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구조 빈도가 많이 늘어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사담이었고요. 이제 또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초록색이 파충류랑 양서류인데요. 다른 연도에는 초록색이 거의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충류와 양서류가 접수되는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성이 있죠. 지금 2011년과 2013년도를 보면 파충류의 접수 빈도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접수 빈도, 그러니까 개체 수는 많이 들어온 게 맞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한 건이에요. 한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해당 연도에 경찰이 불법적으로 뱀을 포획해 사육하고 있는 건강원을 급습하면서 그곳에 있던 뱀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몰수한 뱀을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라고 저희 센터에 던져놓고 가셨죠. 네, 그 과정에서 몰수된 개체를 인수받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개체 수가 늘어난 건데 이건 사실 성격으로 보면 약간 한 건에 가까운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파충류와 양서류의 결과는 배제한 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이라고 말하기에 그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조류와 포유류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각 분류군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종별로 살펴본 결과인데요. 우선 조류의 경우에는 이제 10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약 150여 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50여 종 중에 상위 빈도를 차지한 종이 바로 이 친구들인데요. 첫 번째는 흰뺨 검둥오리, 641개체로 전체 조난 야생 조류의 11.3%에 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조롱이 554개체로 9.8%에 해당했고요. 수리부엉이 432개체로 7.6개체, 7.6%에 해당했습니다. 그 밖에 넷띠 소쩍새, 솔부엉이 순으로 이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류가 다른 분류군에 비해서 종 다양성도 훨씬 더 높았고요. 개체수 역시도 월등하게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과반이 넘는 걸 보셨죠. 이 중에서 수리부엉이를 위협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것이 차량과의 충돌 사고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지면을 직접 밟지 않는 조류가 차량 충돌 사고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수리부엉이는 국내에 서식하는 조류 중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친구거든요. 자기보다 작은 설치류, 새, 양서파충류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친구인데 이런 상위 포식자들한테는 사체도 굉장히 매력적인 먹이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사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딜까요? 네, 도로예요, 도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상위 포식자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도로변에 머물면서 이미 죽어있는 사체를 먹이로 섭식하기 위해 시도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수리부엉이는 덩치가 굉장히 큰 조류예요. 네, 올빼미과, 전 세계의 올빼미과를 통틀어서도 대형종에 속하는 친구거든요.
이런 친구는 몸이 무겁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에게 접근하는 어떤 존재 혹은 위협에 대한 회피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문제는 비단 수리부엉이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또 수리부엉이를 위협하는 원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 인공구조물을 고립하는 사고랑 덫에 의한 사고거든요. 이 두 가지는 완전하게 다른 사고죠. 완전하게 다른 사고인데 제가 이 두 가지로 왜 묶어서 말씀드리냐면 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 환경이 똑같습니다. 어디냐면 양계장이에요. 양계장. 대부분이 양계장에서 발생한 사고거든요. 이건 뭐냐면 네, 죄송합니다. 네. 언택트 강의가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흥분하면 자꾸 몸을 쓰네요. 최대한 붙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부엉이에게 양계장은 아까 도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먹이를 취식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내가 먹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건 동물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점이에요. 왜냐하면 먹이를 얻기 위해 내가 활동하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고달플 수 있어요. 내 신체에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도 조심해야 되죠. 사냥이 여러 번 실패하다 보면 탈진이 이뤄지고 탈진으로 인해서 결국 나는 폐사를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런 강박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동물들에게는 먹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소는 설사 위험하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양계장이고요. 수리부엉에는 실제로 양계장이 굉장히 자주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 양계장이 들어왔다가 이제 못 나가게 되는 사고로 인해서 고립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덫은 뭐냐면 아까 이제 도로도 같은 경우지만 아니 평생에 지면에 땅을 밟고 서서 걷는 경우가 뭐 평생에서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 싶은 조류가 그래 뭐 도로에서 치이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덫에 걸려? 도로는 굉장히 면적이 넓잖아요. 근데 덫은 도로보다 훨씬 더 국소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덫에 걸려? 양계장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양계장 주변에 양계 농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덫을 많이 설치하십니다. 수리부엉이가 그 닭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덫 주변을 빙빙 돌면서 어슬렁거리다가 그 옆에 있는 덫 밟는 거예요. 실제로 사고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3건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조류가 한 종이 덫에 걸리는 사고를 13건이나 당했다. 굉장히 많이 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리부엉이는 이런 특이성을 지니고 있고요. 다음은 포유류인데요. 포유류는 이제 총 22종이 접수가 됐습니다. 아까 조류에 비하면 종다양성이 훨씬 낮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고라니가 1954개체로 전체 조난 야생 포유류의 67% 과반을 넘다 못해 훌쩍 뛰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라니에 대한 어떤 이견이 많으신데요. 고라니가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그래서 이제 뭐 법의 제도 아래에 따라서 유해동물로 분류가 되어서 이제 포획이 되어지기도 있고 한 동물이지만 이제 야생동물구조센터는 동물들의 어떤 고통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 센터만큼은 고라니에 대한 구조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고라니가 정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은 너구리가 671개체로 23%에 해당했는데요. 이 고라니랑 너구리 두 종만 합쳐도 90%에 해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종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은 삭 78개체로 2.7%에 해당했고요. 이어서 족제비, 집박쥐, 수달, 안주애기박쥐 등이 해당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고라니로 한번 살펴보면 고라니는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등하게 높죠. 여러 가지 고라니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차량과의 충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여러 기관의 전문가분들도 고라니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가장 주요한 인자는 도로와 자동차다라고 앞다퉈 말씀하시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번식기에 태어난 새끼가 어미를 잃게 되는 사고가 해당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농수로에 고립되는 사고가 해당했습니다. 네. 고라니가 특히 이제 주로 서식하는 지역의 특성상 이제 농수로에 고립된 채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이 농수로에 고립된 채 발견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도 경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라니는 덩치가 크죠.
농수로 같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동물이 빠져있는 상태가 발견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나마 고라니니까 발견이 잘 되는 거죠. 크고 잘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법정 보호 여부에 따른 발생 빈도인데요. 우선 천연기념물을 살펴보면 조류가 27종 2015개체가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는 전체 조난 야생 조류의 35.5%에 해당합니다. 포유류는 3종 38개체가 해당했고요. 이는 전체 조난 야생 포유류의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수달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네요. 그리고 하늘다람쥐와 붉은 박쥐가 뒤를 이었고 파충류는 그래프에 없지만 딱 한 종, 4개체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에는 조류가 1급 7종 47개체, 2급 18종 905개체로 둘을 합하면 전체 조난 야생 조류의 16.8%에 해당했고요. 포유류는 1급 3종 34개체, 2급 3종 86개체로 전체의 4.1%에 해당했습니다. 파충류는 그보다 훨씬 더 적죠. 마찬가지로 2급 2종 8개체, 전체 조난 야생 파충류의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시기에 따른 조난 발생 빈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해당 분석을 통해서 야생동물의 생활사 중 어느 시점에 주로 사고에 노출되는가, 어떤 시점에 동물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가, 그 경향성을 살피고자 한 게 주요한 목적이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4월부터 조난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6월을 지나면서 최고점에 다다르고 9월까지 가파르게 감소한 다음에 다시 다음해 4월까지 완만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는 이유일 텐데요. 이 시기가 정확하게 대부분의 야생동물이 번식기를 거치는 그 시기와 맞물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새끼동물의 구조 발생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당연하게도 그해 태어난 새끼동물들은 매우 연약하고 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인지나 회피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에 그만큼 취약하죠. 이처럼 새끼동물 구조 발생 빈도가 빈번해지면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접수되는 빈도도 이런 유형으로 증가하는 것을 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다음은 접수된 야생동물의 최종 결과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치료가 끝나서 자연으로 돌아간 동물이 38.1%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의 기준입니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의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준이고요. 치료와 관리 중 폐사한 동물이 14.7%, 그리고 안락사된 동물이 20.5%, 그리고 접수될 당시부터 이미 폐사했던 동물은 12.6%, 그리고 DOA라고 해서요. 접수된 지 만 하루 이내에 폐사한 동물들을 저희가 DOA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동물들이 13.2%에 해당했습니다. 보통 이 결과를 보여드리면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방생률을 주로 많이 보게 되실 텐데요. 당연하게도 방생률이 중요합니다. 방생률 중요해요. 근데 방생률은 필연적으로 다른 항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락사가 증가하면 방생률은 감소하겠죠. 이런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와 더불어서 이제 실질 방생률이라는 걸 한 번 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질 방생률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항목에서 폐사체랑 DOA라는 항목을 제외한 상태로 다시 비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사체나 만 하루 이내에 폐사한 동물은 사실상 치료 행위를 아예 적용할 수 없었거나 적용했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제공할 수 없었던 중증의 동물들이 주로 해당할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그 기관의 물론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온 동물을 잘 살리는 것도 역량의 평가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너무 살리기 어려운 동물이라면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을 해보면 방생률이 51.4%로 좀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안락사율도 27.6%로 증가합니다. 폐사율 19.8%로 역시 증가하죠.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운영 방식이나 뭐 역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생률을 주로 가장 주요하게 살펴보시는데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방생률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안락사율과 폐사율을 함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항목이 각각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이것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방생률은 높은데 안락사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면 방생이 불가능할지도 몰라라고 판단되는 동물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하고 있겠구나. 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방생률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까지 함께 보고 평가해야 그 기관이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는지 그 역량을 적절하게 평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락사나 폐사율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놓치고 계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강조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또 잠깐 사담을 드리자면 이 폐사율 있죠.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10년 동안의 폐사율은 전국의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가장 낮습니다. 네, 방생률이 가장 높진 않아요. 하지만 폐사율이 가장 낮거든요. 저희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운 수치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할 예정이고요. 네, 다음은 이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조난 원인에 따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센터가 접수된 개체의 조난 원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근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원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원인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시점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 원인인 것 같아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B라는 시점에 정말 비슷한 원인이 발생했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건 것 같아. 그래서 서로 다른 원인을 설정하면 나중에 봤을 때 이 결정이 과연 객관적으로 기준과 근거에 따라서 설정한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데이터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고 있는 데이터가 축적되어서 양질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신다면 조난 원인을 설정할 때 그 기준과 근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설정하고 객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선 어미를 잃은 새끼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끼동물이 어미를 잃고 구조센터에 미아가 된 채로 접수가 된다는 게 엄밀히 말해서 조난 원인일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솔직히. 이건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결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새끼동물이 어미를 잃어서 미아가 됐다는 건 그렇게 미아가 된 다른 원인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게 사실 원인이죠. 근데 그 새끼동물의 조난이라는 특성상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미를 잃었다는 결과를 마치 원인처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는 어떤 신체적 손상이 없는 상태로 비행이나 보행이나 회피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린 때 구조가 된 새끼 동물이라면 어미를 잃었다는 원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체적인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신체적 이상을 야기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활용하죠. 그리고 만약에 신체적인 이상이 없는데 이소를 해서 조금씩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애인데 어쨌든 누군가한테 잡혀서 왔다. 이거는 어미를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 이상이 없고 어느 정도 활동성도 갖추었고 성장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어미를 잃음보다는 다른 사고를 선택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고를 그렇게 선택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설정되어 있는 각각의 기준을 참고하겠죠. 자, 그러면 둥지에 있던 새끼 새가 둥지에서 이탈해서 바닥에 떨어진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미를 잃음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추락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연적 사고를 선택해야 될까요? 추락. 지금 현장에서는 추락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지금 다들 뭐 한 가지씩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해도 틀린 건 아니죠. 둥지에서 이탈해서 어미를 잃었다. 어미를 잃음 맞죠? 둥지에서 떨어졌다. 추락 맞죠? 둥지에서 새끼새가 떨어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자연적 사고. 세 가지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나는 이거 같은데 나는 이거 같은데 중구난방으로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 데이터는 신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우에는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미를 이름으로 설정을 합니다.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다면 추락을 선택하고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적절한 사육도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적절한 사육은 개인이나 기관이 2주 이상 사육했거나 2주 미만이다 하더라도 사육 과정에서 신체 손상 및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 이제 부적절한 사육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조금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구조됐을 때 유리창에 충돌해서 아마도 이제 날개가 부러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나가던 고양이한테 공격당해서 막 고양이 이빨이나 발톱에 의한 손상이 막 피부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채 들어온 친구들 많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원인을 설정할 것인가 고민해보면 저희는 시간의 흐름상 먼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의 기준이고요. 다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적절한 사육인데요. 부적절한 사육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최초의 조난 발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명확하더라도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파악하는 게. 그래서 굳이 다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사육됐다는 것 자체가 원인인 것처럼 활용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만약에 굳이 따져보자면 부적절한 사육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선행되는 과정은 뭘까요? 대부분 새끼동물이 어미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미를 잃었다고 판단해서 자신이 집으로 데려오고 그때부터 사육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육으로 인해서 시간이 흐르고 또 그 과정에서 신체적인 이상이나 정신적인 손상이 발생한 채 구조센터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처음에 어미를 잃은 게 중요하냐 아니면 이 사육 과정에서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뭐 장애를 일으킨 게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은 채 원인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둥지에서 이탈한 새끼조류는 어미를 이름으로 선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부화하자마자 어미를 따라서 강으로 이동하는 조성성 조류인 새끼 오리류가 어미를 따라가다 도태되면 어떤 원인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때는 뭐 주로 많은 관계 종사자분들이 어미를 이름을 선택하고 계실 텐데 저희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콧물이 나서. 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기타와 알 수 없는 사고거든요. 기타는 조난에 끼친 원인이 매우 분명해요. 매우 분명한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주에 없어. 그럴 때 기타를 쓰는 거고요. 알 수 없는 사고는 말 그대로 모르는 거예요. 얘가 왜 조난에 처했는지. 그러니까 기타와 알 수 없는 사고는 명확함과 불명확함이라는 매우 상반된 개념에 있는 친구들인데 기타를 마치 알 수 없는 사고인 것처럼 혼동해서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거 정말 반드시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기타의 경우는 어떤 주요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기타로 설정해놓은 건 왜겠어요? 이 원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기타 정도로 설정해도 이 원인이 발생하는 실태나 그 과정을 규명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타로 몰아서 추적하는 거야. 이런 개념일 텐데 이 기타를 추적하다 보면요. 와, 이 원인은 기타에 있으면 안 되겠는데? 싶은 원인들이 분명히 발생해요.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대표적인 게 농수로 고립이랑 부적절한 사육이었거든요. 처음에 이 두 가지 원인은 없었어요. 저희 예전에 운영할 때는. 근데 기타에 그것들을 막 쌓다 보니까 농수로 고립같이 특정한 환경에서 동물들에게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조난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원인은 우리가 축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그래서 기타에서 뺐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별개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부적절한 사육도 마찬가지죠. 빼서 별개의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그 심각성이나 중요성이 인정되면 기타에서 별개의 원인으로 분리해서 자료를 추적하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기타를 알 수 없음과 구분하여 잘 사용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난 원인을 좀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성 역시 계속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수로 고립 같은 것도 있지만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야생조류의 인공구조물 충돌에 대해서도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기존의 자료를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거는 사실 좀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자료를 수정한다는 건 그동안 우리가 축적한 자료를 불특정 다수한테 공유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공유한 내용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는 거랑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우리가 이 축적한 자료를 왜 이 시점에 변경했는지 그 타당한 이유를 모든 분들한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때 자료는 이랬는데 이때 자료는 왜 이래? 왜 달라? 여기 제대로 안 하나 본데?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료를 수정하는 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또 많은 분들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거 아닌데 바꿔 하고 바꾸면 그거는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국민을 혼자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각 기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들이 모든 기관에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 이건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설정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에서는 각 기관 종사자분들이 마찬가지로 모여서 하나의 원인을 두고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고 설정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하셔서 그걸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통일성 있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꼭 그런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분류군별로 조난에 따른 발생 빈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조류는 어미를 잃은 새끼동물의 조난이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뒤이어서 유리창이나 방음벽, 전선과 같은 구조물에 충돌하는 인공구조물 충돌이 이제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아까 수리부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과의 충돌 사고 역시 조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이 대목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유류는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압도적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뒤이어서 어미를 잃는 사고, 또 기생충 중감염이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원인들 중에 이제 상위 빈도를 차지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한 어미를 잃은 새끼동물의 조난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류는 4월부터 증가해서 5월, 6월, 7월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는 대부분 야생 조류가 번식기를 거치면서 새끼동물의 개체수가 일단 증가하죠. 네, 개체수가 증가하죠. 그리고 이 증가한 개체들이 이소 그리고 분산하는 과정에서 사고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미를 잃은 채 접수되는 새끼동물 중에 상당수는 사실 구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어미를 잃었다고 오인해서 구조하는 납치가 차지한다는 게 주요한 특징인데요. 이러한 불필요한 구조는 사실 대중이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이나 각 종이 가지는 번식 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이것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교육을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포유류인데요. 포유류도 역시 5월에서 7월에 걸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조류도 마찬가지지만 각 월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주로 구조되는 새끼동물의 종이 달라지는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삭은 주로 4월에 구조되고요. 그리고 너구리는 5월, 6월에 걸쳐 구조되고 고라니는 6월, 7월에 걸쳐 구조됩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지만 정말로 그러한 경향성을 띠거든요. 이런 것을 토대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실제 야생에서 해당 종이 새끼를 낳고 길러내는 주요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물론 100% 맞진 않지만 이 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세우고 야생에서 실제로 연구를 통해 그것을 증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차량과의 충돌 사고인데요. 먼저 조류를 살펴보면 5월에서 9월에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원인과 마찬가지로 그해 태어났던 어린 개체들의 사고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충돌 사고는 다른 원인들에 비해서 경향성의 오류 발생, 제가 아까 교육 초기에 말씀드렸죠.
경향성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떤 점이 있냐면 일단 환경의 문제, 그 시점의 문제가 있죠. 도로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관찰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대낮보다는 이제 해가 떨어지는 어슴푸레한 시점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찰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는 것보다 자료가 축적될 가능성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차량 충돌 사고는 기본적으로 동물의 신체에 굉장히 강한 물리적 충격을 일으키거든요. 이 물리적 충격은 대체로 몸집이 작은 동물일수록 더 쉽게 빠르게 폐사에 이르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살아있는 동물만 접수받는 특성상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쉽게 폐사할 가능성이 높다면 결과적으로 자료를 축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동물들이 그래요. 네, 작은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사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큰 동물보다 작은 동물일수록 쉽게 폐사에 이르거나 다른 포식자에 의해서 분해되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축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겠죠. 또 이제 조류에 한해서 경향성을 보자면 포유류는 이렇게 지면을 밟고 가다 치이죠. 그러면 이제 동물의 크기나 뭐 속도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치이고 구르죠. 지면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멀어져요. 차량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못 갑니다. 근데 조류는 거의 대부분은 지면을 밟고 있다기보다는 지나가다가 혹은 지면에서 날아가려고 하다가 부딪히기 때문에 지면에 발이 닿아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타점이 높거든요. 그러면 멀리 튕겨 나갑니다. 도로 바깥으로, 가드레일 바깥으로, 뭐 갓길로, 풀숲으로 이런 데로 튕겨 나가요. 관찰되지 않은 가능성이 포유류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죠. 네, 자료 축적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차량 충돌 사고가 포유류한테 가하는 영향인데요. 포유류한테 특히 더 치명적이죠. 조류에 비해서. 물론 조류도 자유롭진 않지만 포유류한테 훨씬 더 치명적인 게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 전문 기관의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포유류의 개체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도로와 자동차다.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평가받고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한 원인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유류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10월에서 12월에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당에 태어난 새끼들의 이제 성장에 따른 활동성을 넓혀가는 과정, 그리고 나아가서 분산을 하는 과정, 그리고 성체들이 번식기를 거치면서 행동권을 더 많이 가져가는 특성, 이런 것들과 주요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네,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구조물에 충돌하는 사고인데요. 이거는 조류에게만 해당합니다. 아까 다른 원인들이 조류와 포유류 모두에게 이제 해당했다면 조류에게만 해당하는 요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포유류에게 차량 충돌이 끼치는 영향력처럼 조류 개체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은 인공구조물의 충돌이다라고 많은 곳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원인이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예컨대 야생화된 고양이로 인한 이제 조류의 포식 과정, 네, 포살 과정 이런 것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인공구조물과의 충돌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니까요. 얼마나 발생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만 연간 3억 5천에서 9억 9천 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800만 마리 정도가 사고를 겪고 있을 것이라고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히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죠. 자료를 살펴보면 연중 상당히 많은 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많이 발생하는 때를 찾아보자면 이제 번식기랑 맞물리는 4월에서 이제 7월, 8월 이때까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태어난 어린 친구들이 사고를 많이 당해서 들어와요. 이 시기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황조롱이의 방사선 사진인데요. 우리가 흔히 엑스레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 사진을 통해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점이 있는데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이쪽 사진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왼쪽 날개에 이제 요척고울이 부러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쪽에 오회골 그리고 쇄골 이쪽이 부딪혀서 부러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어딘가에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을 때 신체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인공구조물 사고가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 조류가 대표적으로 부딪히는 게 유리창이랑 전깃줄이에요. 대표적으로. 물론 다른 많은 곳에도 부딪힙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유리창과 전깃줄이라고 하면 이쪽이 전깃줄이고요. 저쪽이 유리창이에요. 그러니까 전깃줄은 충돌했을 때 신체에 굉장히 좁은 면적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소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리창 충돌은 평면 구조물에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정면, 몸의 정면이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범위도 꽤 광범위합니다. 주로 안면부랑 이 가슴 쪽이 손상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가슴 쪽에 지금 이쪽 목과 이 가슴을 구성하는, 그리고 날개까지 이어지는 이 쇄골과 오해골이라는 구조물이 지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충돌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 두 사고가, 전선에 부딪히는 사고랑 유리창에 부딪히는 사고랑 부딪힌다는 충돌로 인해서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킨다.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둘을 한데 엮어서 이야기할 만한 공통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충돌한다는 거 외에는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서 신체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향도 다르죠. 부딪히는 이유도 다르죠. 많은 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인공구조물의 충돌이라는 좀 큰 개념을 세분화해서 뭐 유리창과 방음벽 충돌, 그다음에 전기줄 충돌, 전기줄 혹은 기타 충돌,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마음대로 바꾸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관계 종사자분들의 동의를 구해야 얻어야 할 수 있는, 네, 결정이겠죠. 이어서 인공구조물에 침입해서 고립되는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월에서 7월 달에 매우 높은 빈도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식기겠구나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러면 번식기랑 정말 연관이 있다면 이렇게가 아니라 이 그런 큰 폭넓게 큰, 얘는 너무 특정 시기에 국수적으로만 빵 하고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어미를 따라서 강가로 이동하는 조성성 조류인 새끼 오리들. 저희는 이 친구들이 도심지에서 어미를 따라가다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됐을 때 이 원인을 많이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빵 하고 증가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 친구들이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왜 이걸 선택했냐면 보통 인공구조물에 침입하고 고립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국소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공구조물,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저희는 인공구조물이 딱 그 밀폐된 건물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도심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도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이 중앙분리대인가? 네. 그리고 뭐 보도블럭, 집수정, 뭐 여러 가지 것들, 도심지에 질비하게 널려 있는 어떠한 구조물들이 저희는 모두 크게 넓게 봤을 때 인공 구조물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 넓게 봐서는 이런 인공 구조물들로 구성된 도심지까지도 인공 구조물에 속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방되어 있더라도 도심지에서 구조물에 의해서 더 이상 이동을 못하고 어미를 따라가지 못해서 도태된 상태로 발견되는 새끼 오리들이라면 저희는 어미를 잃은 게 그 구조물들로 인해서 고립되면서 어미를 잃은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어떤 말씀인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 이런 그래프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기생충에 감염되어서 조난에 처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물론 이제 야생동물이 기생충에 감염된다는 거는 필연적인 일이에요. 필연적인.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기생충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가지고 있을걸요. 네.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구조가 필요할 정도로 조난에 처해 있는 경우는 사실 또 그렇게까지 다양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케이스에는 너무 많이 구조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생충, 구조센터에 들어오는 기생충 감염 사례의 대표적인 건 개선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된 너구리가 독보적이에요. 네, 진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만 개선충에 감염되어서 구조된 너구리가 한 20여 마리 되나요? 네, 한 20여 마리 됩니다. 네, 네, 네. 저희 직원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네, 일단 이 외부 기생충인 개선충은 동물 피부에 기생하면서 불을 타고 들어가 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몸 전체에 털이 빠지고 또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표피박리를 일으킵니다. 막 그러면서 피부가 갈라져서 상처가 발생하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감염에 취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일단 너무 가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지를 못해요.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하면 뭐 체온을 알맞게 유지하는 거, 뭐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는 거, 먹이를 알맞게 취식하고 섭식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이어가지 못해요. 점점 도태되고 도태되죠. 그러면서 체중의 감소, 탈수, 기아 탈진, 저체온증, 합병증과 같은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대부분이 폐사로 이어집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에요. 네. 그 연구자들은 이 너구리의 개선충을 너구리 에이즈라고도 부를 정도니까요. 네. 폐사율이 진짜 높습니다. 일단 너구리가 특히 이 기생충 감염에 취약한데 이거는 너구리가 가진 생태적인 특성이 이제 크게 한몫할 것으로 보이고요. 너구리는 기본적으로 가족 단위 생활을 하죠. 그리고 꼭 가족 단위가 아니어도 다른 무리의 개체랑 교류도 꽤 있어요.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의사소통도 하고 주어진 환경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개체 간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또 개선충이 무서운 점은 건강한 개체도 감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11월에 특히 뻥 하고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아까 제가 저희 센터에 20여 개체 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저런 식의 경향을 보이는데 그럼 왜 저때 많이 발생하냐? 개선충이 겨울에 많이 감염되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개선충에 감염된 너구리가 사람에게 관찰되고 구조될 가능성이 겨울에 높아져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수풀이나 관목이 우거지죠. 너구리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자신을 은신시키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겨울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털이 빠졌어도 체온을 유지하는데 불편함이 적죠. 그러니까 신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버티기 좋아요. 근데 겨울에는 진짜 못 버텨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죽기 직전에 막 골골대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특히 자기가 먹이를 취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제공되어 있는 먹이를 어떻게든 이용하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사람의 거주지 주변으로 나타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관찰되는 게 주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또 11월을 지나면서 12월, 1월, 2월 되면 감소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네, 해사를 많이 해서겠죠. 야생에서. 네. 구조되기 전에, 관찰되기 전에 이제 버티지 못하고 폐사하는 개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정말 한겨울에는 또 좀 줄어드는 게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덫이나 총기를 이용한 포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먼저 조류는 총기 사고가 덫에 의한 사고보다 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연하게도 총기 사고는 총기의 사용이 부분적이나마 허가가 내려지는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수리부엉이 보셨다시피 조류가 덫에 걸리는 사고도 꽤 발생하는데 안타까운 점은 이 덫에 걸리는 사고들 다 합치면 아까 수리부엉이 개가 다 차지할 거예요. 거의 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저희 외가리였나 백로류 뭐 이렇게 덫에 걸려서 온 애도 있기는 했어요. 대부분은 수리부엉이였습니다. 포유류는 조류와 달리 덫에 의한 사고가 총기로 인한 사고가 조금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겨울철에 증가하는 총기 사고와 달리 덫에 의한 사고는 이제 연중 계절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발생하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총기나 덫을 이용한 포획 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불법 행위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음지에서 행해지고 있고 또 인적이 드문 야생동물의 서식지 내부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고라는 걸 감안한다면 실제로 야생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구조센터로 접수되기까지의 가능성이 그 간극이 매우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분석과 관련한 내용을 한데 요약한 자료니까요. 저 강의 끝나고 이제 잠깐 쉬시는 동안에 뭐 한번 그냥 쓱 훑어보시면 제가 했던 이야기가 한 번 더 이제 상기되면서 기억에 남지 않으실까 네, 기대해 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료들은요, 해당 자료를 통해 분석한 이제 결과일지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기초 자료에 불과합니다. 기초 자료. 분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의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각각의 심각성이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생동물이 처한 현실을 깨닫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이 모아지면 각각의 원인에 따른 저감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거고 그 논의에 따른 실제 저감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계속해서 이제 야생동물을 이제 구조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면서 축적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공유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의 이러한 노력과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서 야생동물들을 위해 연구하고 또 그들을 위해 실천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노력하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야생동물 조난 실태와 원인 분석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관련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해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것이 이제 뭐 윤리적인 기준이나 가치를 떠나서 현행법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네, 타당합니다. 유해조수, 유해동물이라 그래서 구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 조항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법은 이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약칭 야생생물법인데요. 이런 법령을 살펴보면 유해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법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동물을 이제 구제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수렵장을 개설할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이런 법령이 있지 유해동물의 조난에 처했을 때 구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법조항은 없습니다. 구조하셔도 됩니다. 네. 네, 질문이 긴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야생동물을 우연히 습득했거나 아니면 뭐 사이테스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경우들이 이제 뭐 우연치 않게, 저는 그게 우연치 않은 것일까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우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들한테 사육되는 현재의 상황이 이제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용인될 수 없다면 이제 여러 가지 전문 기관이나 이제 그들을 사육할 수 있는 허가를 갖춘 시설에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예견될 때 그냥 원래 있던 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인도적으로 맞지 않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저는 개인이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이 환경부 장관이나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생동물을 취득, 유통, 관리, 사육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불법일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연찮게 야생동물을 습득해서 키우고 있다고 해도 뭐 정당성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엄밀하게 법적으로 말하면 그게 범법의 소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법의 여부를 떠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사람에게 사육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법치주의에 따라서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마음에 잘 키우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법을 어겼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주게 되면 그 면죄부로 인해서 더 많은 동물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판례가 생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사 몰수한 이후의 과정이 적절하지 않아서 비판받을 수 있을지언정
저는 불법적인 사육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몰수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서도 정말로 보통의 일반인들이 갖추어 놓은 자신의 공간 환경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게 올바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야생동물의 곁에서 그들을 지켜봐온 그냥 전문가가 아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람의 품에서 야생에서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박탈당한 채 사는 야생동물은 행복할 수 없다. 혹은 행복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길고양이에 의한 야생 조류의 이제 포살 행위가 이제 뭐 심각한 수준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매우 조심스러워요. 워낙 민감한 이슈라서. 근데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충남센터에도 고양이나 개로 인한 이제 유기되거나 야생화된 개와 고양이로 인해서 야생동물들이 공격을 받고 심한 신체적인 손상을 입어서 구조된 다음에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폐사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집하는 것보다 실제로 훨씬 많이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 내내 계속 말씀드렸던 경향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조류, 개에 의한 포살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네, 이미 자신의 손에 들어온 야생동물을 살려두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대부분이 폐사에 이릅니다. 구조될 가능성, 관찰될 가능성, 다른 원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한테 축적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없지만 국외의 여러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고양이로 인한 야생 조류의 포살 행위로 인한 야생 조류 종다양성 및 개체수 감소는 정말 심각한 수준일 거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 결과들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어, 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상황을 인지했을 때 그분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 사육하고 있는 게 뭐 부적절하거나 범법의 소지가 있으니 더 이상 사육을 하지 말고 저희와 같은 기관에 인계하셔야 됩니다.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분들을 뭐 처벌하거나 뭐 어떻게 뭐 수사에 넘기거나 기소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관할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음을 인지시킨 다음에 이제 압수 혹은 권유에 따른 이제 인계를 받죠. 어쨌든 저희가 그걸 이제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뭐 담당 공무원 혹은 관할 경찰서 이런 분들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이제 관계 당국 분들과 함께 동행해서 설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일단 마찬가지로 야생생물법에 의거하면 네. 그 수리부엉이가 양계장에 와서 이제 닭을 취식하다가 양계장 주인분이 피해를 우려해서 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손상을 입었대요. 그리고 그 손상이 너무 심해서 이제 치료가 불가능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덫을 놓은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지 질문을 하셨거든요. 일단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어, 불법 욕구를 통한 야생동물의 포획,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욕구를 이용해 포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네, 처벌 대상이에요. 징역 및 벌금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음, 어떤 특정 조응을 노렸다고 이제 감히 말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인 피해가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놓은 방어적 차원의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덫을 사용했느냐도 사실은 좀 이견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설사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맞다 하더라도 불법 엽구였고 감히 법정 보호 중인 천연기념물이 희생을 당했고 하더라도 이게 처벌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소위 말해 이제 집행유예와 같은 그런 상황을 내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따져볼 여지는 있겠죠. 법 조항에 그런 이제 처벌 근거가 있으니까요. 네. 음, 근데 좀 이게 슬프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보통 아까 수리부엉이의 다리를 굉장히 심하게 손상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추정하건대 창해라는 것에 걸렸을 거예요.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 무늬가 열려 있다가 이렇게 동물이 밟으면 이게 쾅 하고 다치면서 신체 일부를 콱 하고 물어서 이제 움직일 수 없게 하면서 훼손시키고 손상을 입히는 그런 덫일 텐데 이 덫은 이제 야생동물의 포획에 있어서 활용될 여지도 있고 또 활용했을 때 심각한 손상을 입힐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법 엽구에 속해야 되는 것이 너무 지당한데 이게 사실 버젓이 팔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먼저 좀 바로잡는 게 우선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경제적인 피해를 우려해서 동물을 이제 포획하고자 하실 때는 신체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덫보다는 신체적인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덫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죠. 그러면 포획하신 다음에 저희와 같은 기관에 인계해서 저희가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그 종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다시 풀어줌으로써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네, 일단 보통 이제, 네. 그 어떤 질문이었냐면, 국제적 멸종위기 종이나 외래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생하지 않는 소위 뭐 전시 목적을 위해, 사육 목적을 위해 들여온 외래 동물들이 이제 유기 혹은 탈출해서 야생화되었을 때 그렇게 신고된 동물은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물어보셨고요. 일단 저희가 구조할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외래종이나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아니라 지방유역환경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구조해야 될 대상들은 아니어서 1차적으로 저희는 이제 환경청에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환경청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조해서 계류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국제적 멸종위기종 외래동물에 이제 유기된 그 상태에 구조된 동물을 이제 편한 좋은 공간에서 사육할 수 있는 생츄어리 같은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물론 짓기 위해서 많은 관계기관 분들의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아직은 좀 그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대응은 안 하지만 만약에 환경청에서 우리가 일단 이 친구 구조했는데 다른데 뭐 이첩하거나 어떻게 보낼 수 있는 곳을 혹은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센터에서 좀 돌봐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저희한테 맡기면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계류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와서 구조를 하진 않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구조나 치료를 기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네, 질문 아까 거랑 비슷해요. 이제 뭐 외래종, 국제적 멸종위기 종을 전시 목적을 사용 목적을 위해 들여와서 또 유기되거나 했을 때 이 친구들이 다치거나 뭐 돌아다니면 구조해서 치료하냐? 네, 일단 안 합니다. 일단 안 하는데 환경청과 같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주먹구구식으로 저희 같은 비전문 기관, 사실 저희는 국내 야생동물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외래종이나 국제적 멸종위기 종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보다는 빨리 국제적 멸종위기 종이 압수되거나 유기된 상태로 구조됐을 때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환경 공간이 마련된 그런 시설이 갖춰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금의 주먹구구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육의 허가 문턱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국제적 멸종위 기준과 외래종을 사육하는 게 현재 너무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도적인 문제, 뭐 그렇게 들여온 동물을 제대로 사육하지 못하는 문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차치하고서도 우리가 지금 진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외래종이 우리나라에 들여오면서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그들의 서식지에서 다른 서식지로 옮겨지고 인간 사회와 가깝게 유입되면서 질병이 확산되고 변이되고,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외래종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과정 자체에 대한 이 기준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딱 5분만 쉬었다가, 5분도 안 되겠습니다. 3분만 쉬었다가 죄송합니다. 네,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